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국가기관이 갑자기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럽 선진국들이 먼저 알아차렸고 심지어 중동과 아프리카까지 들썩이게 만든 그 기술, 일본은 그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쿄대학교 한 교수가 이상한 수치를 발견하고 직접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단 3일 후 그 교수는 공개석상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도대체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본 열도를 뒤흔든 그 비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학교 식량경제학과 교수 하라다 준코입니다. 평생을 농업 연구에 바쳐온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일본 농업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시간이기도 했지요. 이 모든 시작은 작년 봄, 한 통의 보고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45년간 일본 농업만을 연구해온 제가 하루아침에 모든 상식을 뒤엎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제부터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연구실에 앉아 국제 농업 통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2시경이었죠. 그런데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받은 한 보고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최대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의 도시락 매출 데이터였는데 도쿄 신주쿠 지역의 매출이 갑자기 30%나 급등한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비슷한 현상이 시부야, 하라주쿠, 아키하바라에서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더군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즉시 책상 위에서 일어나 가장 가까운 세븐일레븐으로 향했어요. 무슨 일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편의점에 도착해서 매니저를 찾았습니다. 40대 중반의 와타나베 씨였는데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도쿄대 교수라고 밝히자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아, 저희 매출 변화에 대해 궁금하신 거였군요. 저희도 놀라고 있어요. 그의 답변이 시작이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도시락용 쌀을 한국산으로 바꿨거든요. 본사에서 테스트로 몇 개 지점에만 적용했는데 고객들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같은 가격인데도 한국산 쌀 도시락만 골라서 사더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 쌀의 품질은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거든요. 더 자세히 물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고객들이 직접 매장에서 이 쌀이 뭔가 다르다, 더 맛있다고 말씀하세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일본 쌀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한국산이라고요? 라며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산 쌀 도시락을 하나 사서 맛을 봤습니다. 정말로 차이가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발품을 팔아 도쿄 곳곳의 편의점들을 조사해봤어요. 로손, 패밀리마트, 미니스토까지. 한국산 쌀로 바꿨다는 곳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도쿄대학교 농학부의 평가 시스템을 동원해서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산과 한국산 쌀을 놓고 단백질 함량, 아밀로스 비율, 식감, 당도까지 모든 걸 비교해봤어요. 결과는 제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산 쌀의 품질 지수가 일본산을 모든 면에서 조금이라도 앞서고 있었어요. 특히 소비자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는 압도적이었습니다. 100명 중 78명이 한국산을 선택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연구실에서 새벽까지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일본 농업의 우수성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쿄대 후배인 농림수산성 연구원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더니 선배님, 사실 저희도 몇 년 전부터 파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라는 답변이 돌아온 거예요. 정부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일본 최대 유통업체인 이온그룹의 구매 담당자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요청했지요. 오사카에 있는 본사까지 찾아갔어요. 구매부장인 사토 씨는 처음에 말을 아꼈지만 제가 학술 연구 목적이라고 밝히자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 고객 중 상당수가 한국산을 찾고 있어요. 특히 20대, 30대 젊은 소비자들은 품질의 차이를 확실히 알아차려요. 처음에는 저희도 믿기 어려웠는데 데이터가 말해주더라고요. 그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한국산 쌀로 만든 제품들의 재구매율이 일반 제품보다 40%나 높아요.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확연한 차이가 나고요. 이제는 저희가 오히려 한국산 쌀 공급처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였어요. 농민단체 내부에서는 더 심각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제 지인인 홋카이도 농협 관계자를 통해 우연히 확보한 내부 녹취록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들었어요. 정부가 이미 3년 전부터 위험 신호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농민들한테는 쏙 빼고 얘기했다니까 라는, 정부가 농민들을 속였다는 거였습니다. 다음 발언도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농업기술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보고서가 이미 나왔대. 근데 공개하면 농민들이 패닉 상태에 빠질까봐 숨기고 있다는 거야. 저는 분노했습니다. 농민들이 사실을 알 권리가 있는데 정부가 이를 은폐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농림수산성의 극비 문서였어요. 제 후배를 통해 내부 관계자에게서 어렵게 입수한 자료였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스마트팜 기술의 일본 시장 침투 분석이 상세히 나와 있었거든요. 이미 정부 차원에서도 한국 농업 기술의 위협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거지요.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의 AI 기반 농업 시스템이 일본의 전통적 농법을 압도하고 있으며 향후 5년 내에 일본 농업 시장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었어요. 국민들을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문서를 밤새워 읽으면서 저는 깊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일본 농업의 경쟁력이 이미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문제를 덮어두려고만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가서 그 기술의 실체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지요. 다음 날 오전, 저는 다시 한번 농림수산성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말 한국 농업이 그렇게 발전했나? 그의 답변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선배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파악한 것보다 현실은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한번 직접 보시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날 바로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전라북도 전주였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혁신센터가 숨어있는 곳이었거든요. 정보를 찾아보니 정말 대단한 시설이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설마 일본보다 앞선 기술이 있을까 하는 생각 말이지요. 한국 스마트팜 혁신센터에 견학 신청을 했는데 의외로 흔쾌히 수락해주더군요. 담당자가 이메일로 보낸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언제든 오셔서 보시고 배우시라. 우리는 기술을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그 자신감이 묘하게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고 나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의 농업 기술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일본의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낸 전통적인 농업 방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일본 농업의 노하우를 따라올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일본 농업에 대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수백 년간 축적된 경험, 장인들의 노하우, 세심한 관리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일본 농업의 자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곧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전주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저는 한국의 농촌 풍경을 유심히 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논과 밭들이 겉보기에는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곧 제가 얼마나 표면적으로만 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농업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거든요.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스마트팜 혁신센터로 향하면서도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택시 기사님이 거기 정말 대단해요. 외국에서도 구경하러 많이 와요라고 하는데도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팜 혁신센터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아준 담당자는 30대 초반의 젊은 연구원이었어요. 박수진 박사라고 하더군요. 그분이 제게 한 첫마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교수님, 농업에 대한 기존 생각을 모두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실 건 기존 농업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게 된 건 그로부터 불과 몇 분 후였습니다. 스마트팜 혁신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거대한 유리 온실 안에는 마치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시설들이 가득했어요. 인공지능이 제어하는 자동 생산 시스템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고 모든 환경이 사물 인터넷 기술로 실시간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시설을 안내하면서 설명해주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놀라웠어요. 여기 보시는 센서들이 1분마다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토양 수분을 측정해서 클라우드로 전송해요. 그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건 농업이라기보다는 거의 첨단 제조업 수준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드론들은 위성 데이터와 연동돼서
작물의 상태를 개별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AI가 각 구역별로 다른 관리 방안을 자동으로 제시하죠. 사람이 할 일은 거의 없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제가 알던 농업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곳에서 만난 청년 농부였어요. 28살의 김민준 씨였는데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농업에 뛰어든 케이스라고 했어요. 그의 한마디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캡니다. 농업이 완전히 과학으로 진화했거든요. 그 청년이 보여준 데이터 분석 화면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온도, 습도, 일조량, 토양 성분은 물론이고 작물의 생장 속도, 영양 상태, 심지어 스트레스 지수까지 모든 게 실시간으로 측정되고 분석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최적의 생산 환경을 자동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기존 농법 대비 생산성이 3배 높아졌어요. 그것도 농약 사용량은 70% 줄이면서 말이죠. 김민준 씨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품질도 훨씬 균일하고 안전해요. AI가 관리하니까 사람의 실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 농업이 이미 일본보다 몇 발 앞서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마인드셋이었어요. 저희는 전통을 버린 게 아니라 전통을 과학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선조들의 지혜에 현대 기술을 접목한 거죠. 전통과 혁신의 조화, 일본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 바로 이것이었는데 한국이 먼저 해낸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실제 작물 재배 현장을 둘러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토마토 한 그루 한 그루마다 개별 관리가 되고 있었거든요. 이 토마토는 지금 수분이 조금 부족해서 물을 더 줘야 하고 저 토마토는 영양분이 충분해서 그대로 두면 돼요. AI가 개별 식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틀째 되는 날, 저는 전북 김제의 실제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지역 농협과 협력해서 운영하는 스마트팜이었는데 규모가 엄청났어요. 엄청난 크기의 온실에서 최첨단 기술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수치들은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농장 관리자인 박철민 씨가 보여준 데이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존 농법으로 하던 때와 비교하면 같은 면적에서 생산량이 3배나 늘었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오히려 반으로 줄었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답변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AI가 모든 걸 자동으로 관리해주거든요. 물주기, 영양분 공급, 온도 조절, 심지어 해충 방제까지. 사람은 그냥 모니터링만 하면 돼요. 실제로 그 큰 농장의 직원이 겨우 5명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모두 자동화 시스템이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수출 실적이었습니다. 저희 농장에서 나는 토마토와 딸기가 일본으로도 수출돼요. 현지 가격이 일본산보다 훨씬 높게 받아도 잘 팔려요. 품질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직접 맛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박 씨가 갓 딴 토마토를 건네줬는데 한 입 베어 먹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당도가 엄청났어요. 토마토라기보다는 과일에 가까웠습니다. 당도가 얼마나 나와요? 평균 8.5 브릭스예요. 일반 토마토가 4점 정도니까 2배죠. 현장에서 직접 테스트해본 결과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그때 깊은 절망감과 동시에 강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겨온 장인 정신, 전통적인 농업 방식이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 인정해야 했거든요. 반면 한국은 과학기술을 농업에 전면적으로 접목시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농업을 구현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혼자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 농업이 갖고 있던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한국이 해낸 일을 일본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말이지요. 다음 날 농장 관리자가 보여준 자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정밀 자동화된 농업 시스템이 사람의 개입 없이도 최적의 품질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스스로 학습해요. 계절이 바뀌거나 기후가 변해도 자동으로 적응하죠. AI가 농부보다 농사를 더 잘 짓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의 시골 농장이 도쿄대학의 연구실보다도 더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차이였어요. 한국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혁신을 받아들였던 반면 일본은 전통에만 안주하고 있었던 거죠. 셋째 날에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이미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독일, 케냐, 심지어 네덜란드까지. 농업 선진국이라는 네덜란드에도 한국 기술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담당자의 설명이 더욱 자세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중동 지역에만 15건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어요. 총 규모가 2천억 원이 넘어요. 특히 중동 지역의 성과가 인상적이었어요. 2022년 한국 스마트팜의 수출액이 104만 달러에서 2023년에는 약 2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배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사막에서 자란 채소 영상을 보여줬는데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모래밭 한가운데 세워진 온실에서 싱싱한 토마토와 오이가 자라고 있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재배한 딸기가 현지에서 킬로그램당 3만 원에 팔려요. 사막에서 자란 딸기라고 해서 프리미엄이 붙는 거죠. 담당자가 설명해준 내용도 놀라웠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설치한 스마트팜에서는 물 사용량을 기존 농법의 10분의 1로 줄였어요. 사막 지역에서는 물이 금보다 비싸니까 혁신적인 거죠. 그래서 중동 정부들이 한국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해요. 이건 정말 산업혁명 수준의 변화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유럽에서의 반응이었어요. 독일의 한 농업연구소에서 저희 기술을 도입한 후에 생산성이 40% 향상됐어요. 그래서 독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농업 선진국인 독일도 한국 기술을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한국 스마트팜 기술의 진정한 위력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생산성만 높이는 게 아니라 농업이 불가능한 땅에서도 농업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 기후변화로 농업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건 정말 혁신적인 솔루션이었습니다. 케냐에 설치한 스마트팜에서는 현지 농민들이 기존보다 5배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문의가 계속 들어와요. 선진국들이 한국에 배우러 오는 이유를 이제야 확실히 알 것 같았어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전략이었습니다. 농심 같은 기업도 2018년부터 스마트팜 사업팀을 꾸려 중동 진출을 준비했고 오만을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에 스마트팜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파는 게 아니라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기술만 주고 끝이 아니에요. 현지 인력 교육, 사후 관리, 심지어 마케팅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공해요. 그래서 도입한 나라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아요. 이런 종합적 접근이 한국 스마트팜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에는 한국 농업의 뿌리를 이해하고 싶어서 안성 농경문화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농업의 역사와 철학을 알아야 현재의 혁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 농업의 깊은 철학을 접하게 됐어요. 박물관 관장인 이정섭 씨가 들려준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 농업의 기본 철학은 땅은 사람을 먹여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익을 위한 농업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농업이죠. 이 전통적인 가치관이 현대 기술과 만나 새로운 농업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항상 100년 후를 생각하며 농사를 지었어요. 땅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했죠. 그런 철학이 지금의 지속가능한 스마트팜으로 이어진 거예요. 과학기술 이전의 올바른 철학이 바탕에 깔려 있었던 거지요. 박물관에서 본 전시물들도 인상 깊었어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정밀한 농업 기록들, 토양을 보존하는 전통 기법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법들. 이 모든 것들이 현대의 스마트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어요. 현대 한국 농업의 강점은 전통과 혁신의 조화예요. 선조들의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 농업인들이 한국에 와서 기술뿐만 아니라 철학도 배워가요. 저녁에는 전주의 한옥마을에 있는 전통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그 경험이 또 다른 깨달음을 줬어요. 밥상에 올라온 많은 재료들이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것들이었는데 그 맛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쌀 한 톨 한 톨에서 느껴지는 품질의 차이가 확연했어요. 식당 사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이 쌀은 저희 고장 스마트팜에서 나는 거예요. AI가 관리해줘서 품질이 정말 좋아요. 일본 손님들도 먹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기술의 발전이 결국 사람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청하면서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전통적인 농업 가치관을 바탕으로 최첨단 기술을 결합시켜 새로운 농업 모델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말할 수 없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 농업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됐지요. 다음 날 아침, 귀국 비행기를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스마트팜 혁신센터를 다시 방문했어요. 박수진 박사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농업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분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저희는 전통을 지키되 혁신도 마다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농업을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니라
첨단 기술 산업으로 바라봤어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도쿄대학교 강의실에서 20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배울 때입니다. 한국에서 농업의 미래를 봤습니다. 학생들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평소 일본 농업의 우수성을 강조하던 제가 갑자기 한국을 언급하니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해낸 농업혁신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닙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강의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정말 한국 농업이 그렇게 발전했나요?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며칠 후 NHK 방송국에서 출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전국 방송을 통해 한국 농업 기술의 현실을 일본 국민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방송에서 제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에서는 AI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그저 모니터링만 하면 되더군요. 생산성은 기존의 3배, 품질은 더욱 뛰어났어요. 진행자도 놀라워했습니다. 그럼 일본 농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겸허하게 배워야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면 더 큰 위기가 올 거예요. 방송이 나간 후 큰 반향이 일었어요. 일부에서는 일본 농업을 폄하한다며 비판하기도 했지만 많은 농업인들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공감해주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였습니다. 겸허하게 배워야 미래가 있다는 제목으로 2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분석 자료를 만들었어요. 한국 농업 기술의 현실, 일본 농업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국은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혁신을 적극 수용했다. 반면 일본은 전통에만 안주하며 변화를 거부했다. 이제라도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벤치마킹해야 한다. 농림수산성에서도 이 보고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특히 강조한 부분은 인재 양성이었어요. 한국은 젊은 인재들이 농업을 첨단 기술 분야로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일본도 농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실제로 한국에서 만난 청년 농부들은 모두 높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몇 달 후 농림수산성에서 한국농업기술연수단 파견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 보고서가 영향을 미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일본도 변화를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농업도 기술로 진화시킨 대한민국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과서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농업혁신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유럽 농업 선진국들도 한국 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까지 한때 농업 기술을 수출하던 나라들이 이제는 한국에서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45년간 쌓아온 농업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학생들에게 농업의 미래는 한국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농업 전문가들이 일본을 방문했어요. 역으로 한국이 일본의 기술을 전수해주러 온 거죠.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정말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교과서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는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농업혁신은 지금도 진행 중이니까요. 제가 본 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전통이 가장 새로운 기술 앞에서 이토록 겸허해질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한때 조용히 세계를 바라보던 나라,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가 먼저 찾아와 배우고 존경과 경외의 눈빛을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쌀 한 톨에 담긴 과학, 논 한 평에 축적된 데이터, 그 모든 것 위에 놓인 건 사람을 위한 따뜻한 철학이었습니다. 과거를 딛고 미래를 준비한 이 작은 나라의 힘이 지금 전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한국을 따라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지킴의 지킴이 민지였습니다. 오늘은 맛있는 갓 지은 한국쌀 밥 한 그릇 꼭 드세요.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